1954년 9월 15일 새벽 뉴욕 렉싱턴 거리. 수천 명의 남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한 여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풍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하얀 드레스 자락이 펄럭이며 허벅지가 드러나는 그 유명한 장면. 네, 바로 영화 7년 만의 외출 촬영 현장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이 사진 한 장은 전 세계 남자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고 20세기 폭스 영화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메라 조명이 꺼진 뒤 대기실에 앉은 먼로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였지만 통장 잔고는 처참했습니다.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동료 여배우 제인 러셀은 일주일에 20만 달러를 받았는데 먼로는 고작 1,500달러를 받고 있었거든요. 무려 10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화사는 그녀를 사람이 아니라 걷어차면 돈이 나오는 자판기 취급을 했습니다. 폭스사의 제왕이라 불렸던 데릴 잔육 사장은 먼로가 진지한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네가 무슨 도스토옙스키를 읽어? 넌 그냥 가서 엉덩이나 흔들고 멍청한 표정이나 지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녀는 철저하게 백침이라는 상품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뇌가 없는 금발 미녀라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녀는 밤마다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고 연기 수업을 몰래 듣는 지독한 노력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영화사는 그녀를 노예계약으로 묶어두고 거부하면 배역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녀는 거대한 착취 구조 속에 갇힌 불쌍한 새였습니다. 참다 못한 먼로는 결심합니다. 내가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그녀는 짐을 싸서 할리우드를 떠나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거대 공룡 기업 20세기 폭스를 상대로 힘없는 여배우가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1955년 1월 뉴욕의 한 호텔 연회장이 기자들로 터져나갑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 속에 등장한 마릴린 먼로. 사람들은 그녀가 새 영화나 스캔들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할리우드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이제 20세기 폭스의 배우가 아닙니다. 제 이름을 건 마릴린 먼로 프로덕션의 사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게 맞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최초로 여배우가 거대 제작사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당시 영화사 사장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가 경영을 알아? 립스틱 색깔이나 고르겠지. 곧 돈 떨어지면 울면서 귀여울 거야. 언론들도 비아냥거렸습니다. 멍청한 금발이 회사를? 회계장부는 읽을 줄 아나?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먼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천재 사진작가 밀턴 그린을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법적으로 완벽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멍청한 척 연기했을 뿐 실제로는 계약서의 허점을 파고드는 치밀한 전략가였던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닙니다. 내 영화, 내 감독, 내 배역은 내가 정합니다. 이게 바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입니다. 먼로는 자신의 브랜드 파워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거대 자본을 들어 올린 겁니다. 나라는 상품의 공급권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이 배짱 두둑한 선언의 비웃음은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먼로가 없는 할리우드? 그건 안고 없는 찐빵, 아니 엔진 없는 페라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제 갑과 을이 바뀌는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1955년 할리우드의 제왕이라 불리던 20세기 폭스사에는 초상집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사라지자마자 거짓말처럼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폭스사는 급하게 제인 맨스필드 같은 다른 금발 미녀들을 대타로 내세웠습니다. 봐라, 금발 미녀는 널렸다. 너 없어도 우리는 잘 나간다. 하지만 관객들은 냉정했습니다. 극장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스크린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건 마릴린이 아니잖아. 짝퉁은 필요 없어. 결국 자존심 센 데릴 잔육 사장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파워 앞에서는 거대 자본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1년 만에 다시 만난 협상 테이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로는 당당하게 요구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내 출연료는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독과 시나리오 승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당시 여배우가
그것도 섹시 스타가 제작사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건 혁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폭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단순한 연봉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먼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영화버스 정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평단은 그녀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한 금발이 아니라 할리우드를 쥐락펴락하는 진짜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세상에 금발 미녀는 많지만 마릴린 먼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대체제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순간 을은 언제나 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호성이 아니라 뼈시린 고독이었으니까요. 1962년 8월 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의 브렌트우드. 화려한 조명도 박수 소리도 없는 차가운 침실에서 36살의 마릴린 먼로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수화기를 꽉 쥐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수면제 병들이 텅 비어 굴러다니고 있었죠. 공식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세상과 싸워 이긴 여왕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쓸쓸하고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 마피아가 죽였다. 타살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진실은 어쩌면 더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20세기 폭스라는 거대 기업은 이겼지만 정작 노마진이라는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지독한 고독과는 싸워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의 마릴린이어야 했다. 나 자신일 수는 없었다. 대중이 소비하는 화려한 상품 뒤에 진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죽은 뒤 마릴린 먼로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폭등합니다. 그녀의 초상권은 매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며 샤넬 넘버 5와 함께 영원히 늙지 않는 불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부를 얻게 된 셈이죠.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브랜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먼로는 스스로를 완벽한 브랜드로 만들어 성공했지만 그 브랜드가 인간 마릴린을 집어삼키는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웠던 여자 마릴린 먼로. 오늘 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의 무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